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경매 물건 가지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 관심 많으시죠? 토지도 관심 많으시고 그죠? 지금 샘플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사건은 여기 사건 번호 나오는데요. 창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2019 타경에 7,200건 되어 있고요. 매각기일은 11월 3일입니다. 자, 감정가 12억 얼마에서 반값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2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해를 해야지 이 사람의 2억을 우리가 인수하는지 안 하는지 2억이란 큰 돈입니다. 자,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한번 열어볼게요. 임대차 보호법. 자, 임대차 보호법은 보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래도 간단히 상가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임대차 보호법 보니까 여기에 주택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낙찰가, 그러니까 매각 대금이 2분의 1 한도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설정일 기준은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라 임차인 계약 날짜 기준이 아니고 담보물건, 그 물건의 그 등기부 보면은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이런 거 있죠. 이런 이제 최초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건 설정일이 언제부터 언제일 경우에 그리고 지역은 어딘가에 따라서 그래서 뭡니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범위, 보증금 범위는 이러이러하며 그 중에서 얼마까지는 해주겠다라는 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저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죠. 자, 확정일자 받는다는 건 뭡니까?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자,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저기는 기준은 없어요. 얼마 이하, 얼마까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얼마를 초과하면은 그거는 대항력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세가 예를 들면 5억이건 10억이건 간에 그 금액에 저기는 제한은 없는 겁니다. 그죠? 전세금 높다고 해서 확정일자 안 받아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대항력이 있다면.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상가 임대차 내려가 볼게요. 상가 임대차, 이렇게 되는데요. 하고 비교를 할 때는 상가는 다르다. 이 말이죠. 자, 상가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는 역시 경매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맞춰야 한다. 역시 매각 대금이 2분의 1 한도 내다. 그리고 개정 전에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3분의 1 한도 이런 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환산보증금이란 것은 뭐냐면은 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죠. 자,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제 상가 분석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요. 역시 담보물건 설정일이 언제냐라는 게 기준이 되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는 보증금 얼마 이하일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가 얼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택 임대차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얼마까지만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 아니면은 초과해버리면은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초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당신네 돈 많으니까 뭐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으로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환산보증금이 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상가 임차인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해준다 한들 저기 보호법 대상이 아닌 거죠. 그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전세권 설정을 한다라든가 또는 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근저당 설정을 한다라든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럼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죠?
네, 뭐 후순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고 이제 말고 뭐 만약 못 받아 너무 억울하면은 전 소유주하고 민법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전 소유주하고 그 임차인이 민법으로 해결하든 어떻게 방법을 찾는 거지 매수인하고 낙찰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선순위 임차인이다. 만약에 선순위 임차인이다 하면 이게 이제 머리가 아파지게 되는 거죠. 선 임차인이 저기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받고 그리고 배당 요구도 하고 이 보호법 적용 대상 범위 안에도 들어가고 자 그래서 뭐죠? 뭐 배당을 전부 다 받고 이러면 괜찮은데 만약에 못 받는 그 금액 미배당 부분이 있으면 역시 매수인 인수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선순위 임차인이 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있겠죠. 선순위 임차인이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서 그 환산보증금이 너무 높아서 안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정에 의해서 뭐 우선 변제권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에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전세권 설정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건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매수인이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늘 샘플로 준비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정을 또 받았더라고요. 근데 확정을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받은 게 아니고 등기소에서 받았다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는 확정일자를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되고 그리고는 등기소에서 받아도 됩니다. 효력이 있어요. 자, 주택임대차는 뭐 보호법 적용 대상의 범위에 상한이 없고, 그죠? 상한이 제한이 없고, 그리고 등기소에서 확정을 받아도 되고,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안 해주고, 안 해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데 또, 저기도 뭐, 후순위 같은 경우에는 뭐안 됐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뭐, 인수할 건 없는데, 그럼 선순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선순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서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매수인 인수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현행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예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2015년 5월 1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13일 개정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임차인 같은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범위를 이 보호법 적용 대상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초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초과한 임차인은 보호법으로도 못 받고 그리고 대항력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13일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저기 그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요 범위를 초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서 이렇게 저기 대항력이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보증금 얼마 있는데 못 받으니까 네가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15년 5월 13일 날 상임법이 개정이 되면서 5월 13일 이후 그때부터는 선순위 임차인 있지 않습니까? 대항력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초과하는 선순위 임차인도 이 보호법 적용돼서 환산보증금 이 금액을 초과하는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제가 준비한 사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3일 날 경매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이고요. 2019 타균의 7200번입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골든타워라는 건물의 9층 전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이 156.112평 되고요. 그리고 감정가 12억 1100에서 지금 51%인 6억 2천선까지 지금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각물건 현황 보는 김에 다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자, 보니까 보존등기 건물은 2012년 아직 10년이 채 안 된 건물이네요. 깔끔하겠네요. 자, 사용승인 2012년 10월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면 되고 다음 등기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소유권 이전입니다. 공유자가 6명이군요.
2016년 7월 25일 근저당 들어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됩니다. 이 근저당권자가 2019년 5월 10일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뭐 중간의 내용은 매수인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자, 2016년 7월 25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보니까 4명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2016년 7월 25일이죠. 자, 그것보다 빠른 임차인은 이땡땡씨 2012년도 사업자 등록한 이 임차인만 있습니다. 나머지 임차인은 뭐냐면은 후순입니다. 게다가 뭐냐면은 요 임차인이 이 선순위 임차인 이모씨로부터 전차한 사람들이에요.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한 사람들입니다. 뭐 대항력도 없고 하니까 괜찮아요. 자, 그리고 보증금도 기재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근데 이 사람 2012년 11월 2일이고요. 그죠? 2012년 11월 2일이고 그리고는 확정은 11월 29일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환산 보증금이 보증금 2억에다가 월 500만 원입니다. 2억 플러스 5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5억이니까 합하면은 7억이 되죠. 환산 7억 됩니다. 환산 7억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아까 설명드린 범위에서 이렇게 초과하게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아까 다시요. 아까 제가 닫아버렸나요? 2016년이니까 여기 들어가고 그 밖의 지역을 들어가고 환산 보증금이 1억 8천 이하인 경우에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뭐냐면은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선순입니다. 그죠? 선순인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막 이런 말들도 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2015년 5월 13일 상임법 이렇게 개정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상임법 개정인데 그 이후에 계약한 임차인 그것만이 아니라 또는 뭐냐면은 그 전부터 있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갱신한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갱신한 임차인도 새로운 그 상임법 그죠? 새로운 상임법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사람 2012년이에요. 2012년.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5년 계약을 하죠. 그럼 2017년쯤에 당연히 묵시적 갱신이건 아니면 뭐건 간에 갱신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상임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있다라는. 자, 그러면 여기가 보증금 2억이에요. 자, 2억입니다. 그러면은 2억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은 뭐 배당을 못 받으면은 당연히 매수인이 인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환산 보증금이 또 7억이란 말이에요. 벗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 확정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은 확정은 받았다고 나와요. 이건 뭐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기 이 땡땡씨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는데 2억에 500이고 2012년 11월 29일 날 등기소에서 부여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 확정일자를 반드시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뭐 해주지를 않는 거고요. 자, 그리고는 그 금액을 초과 안 되니까 당연히 안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등기소에서 부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상가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지금 이게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 뭐죠? 선순위로서 전입신고에 저기 사업자 등록했고 확정일자 받았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낙찰되면은 여기 요 이모 씨가 먼저 2억 받고 근저당이 더 뒤잖아요. 그러니까 근저당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등기소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배당이 없습니다. 자, 배당이 없다라는 말은 대항력은 있는데 배당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매수인이 2억을 인수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2015년 5월 13일 그러니까 상임법 개정되기 전에 그런 어떤 그 금액을 그저 뭡니까 임대차 보호 임차인 보호되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보호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경매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전세금, 그죠? 잘하면은 뭐 전세금, 뭐 전세권 등기, 예, 또는 뭐 근저당 등기, 요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후순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보호법 적용 대상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말소기준 등기보다 이후에 임차인 같은 경우, 초반의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이나 역시 그런 어떤 저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사건, 유치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개를 드리니까 또 자세히 이 경매건에 대해서 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이왕 보는 김에 세 가지를 다 설명드릴게요. 자, 해당 사건 보면 비고란에서 참가하다 보면 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자, 901호, 902호 지금 두 개인데 요 두 개를 전부 다 일괄 매각을 한다. 일체로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로 이용 중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공용 복도 부분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본건과 일체로 사용 중이다. 매수인은 공용 복도 부분을 원상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 보면 상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부분 전층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분 뭐 엘리베이터 나오고 여기 뭐 엘리베이터 계단실 이런 게 있고 화장실 있고 이러면은 여기에 공용 복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몇 개로 예를 들면 나눠 가지고 뭐 몇 개든 한 개건 두 개건 뭐 서너 개건 나눠서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 이걸 통째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 여기 공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용 부분을 마치 자기들의 어떤 전유 부분처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위반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원상 회복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건의 사진으로 보고 이 사건 설명을 드릴게요. 확실하게. 자, 여기 이제 9층입니다. 이게 9층, 이게 901호, 이 작은 게 902호,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 저 승강기라든가 계단실이라든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 빗금친 부분 있죠. 예, 이 부분이 뭐냐면은 빗금 부분, 하얀 부분, 빗금 부분이 이거 공룡인 거예요. 근데 공룡 중에 일부, 이 부분을 자기들의 전유 부분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복원할 의무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런 경우가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임장 가시면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치권에 관한 게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11일자 유치권자 이땡땡씨, 이 사람이 아까 임차인 이모씨, 그 보증금 2억의 임차인 그 사람입니다. 이모씨로부터 실내 스크린 골프 연습장 설치 공사대금 금 5억 4,880 얼마, 그래서 맞네요. 5억 5천의 유치권 신고가 있었으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이 사람이 이제 스크린 골프장을 합니다. 그죠? 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공사한 그 공사 대금은 유치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유치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편의하고 또 냅두면은 경매 잘 모르시는 분들 입찰 잘 안 하고 그러면은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를 채권 회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채권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거기에 유치권이 이제 부존재한다라는 이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동창원 농협협동조합이 2021년 3월 25일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원고 승소 판결, 그러니까 유치권 부존재 확인,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판결문을 승소했어요. 유치권 부존재입니다 하고 법원에 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 임대차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 임차인, 그래서 주거 임차인보다 좀 따질 게 많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초과해버리면 우선 배제권의 효력도 없고, 그죠? 게다가 또 2015년도에 또 법이 또 바뀌고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부딪혀서 자칫 간과하면은 내가 인수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낙찰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사례마다 다 하면서 하려면 굉장히 긴데 뭐 간략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유치권 관계.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할 때
임차인의 유치권 중에서 특히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안 그 공사 대금은 유치권 대상이 아니다.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